탈레반이 아프간 대통령궁에 무혈 입성했습니다. 수도 카불 공항에는 탈출 행렬이 이어졌고 미국 대사관에 성조기가 내려졌습니다. 전광석화처럼 진행된 탈레반의 아프간 함락 집중 분석합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토론회를 발표회 형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합니다. 일부 최고위원은 모든 일정을 당 선거관리위원회 출범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해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광화문 광장 주변은 차벽과 펜스로 막혔고 곳곳에서 실랑이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단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집값 폭등으로 중개보수가 덩달아 오르면서 공인중개사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10월에 시행되는 중개사 시험에 응시자가 대거 몰리며 접수가 조기 마감됐습니다. 네,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동정민 여인선 앵커의 휴가로 이번 주는 제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전광석화처럼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했죠. 바로 이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미군이 철수를 선언하고 석 달, 탈레반은 빠른 속도로 수도 카불을 점령하고 대통령궁도 접수했습니다. 대통령은 해외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또 무능력한 군대는 총을 버렸습니다. 먼저 서채리 기자가 집중 보도합니다. 아프간 대통령 집무실이 총을 든 무장 조직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통령궁 곳곳을 누비며 사진을 찍는 이들은 이슬람 무장 세력 탈레반입니다. 탈레반은 미군 철수가 시작된 지 석 달 만에 대통령궁을 접수하고 항복 선언을 받아냈습니다.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은 궁을 버리고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유혈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SNS 해명에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پیشین افغانستان را ترک کرد و کشور و ملت در توی یک حالت قرار داد. خداوند امروز محاسبه میکنه و مردم افغانستان هم قضاوت خود خواهد کرد. 탈레반은 미군 주력 헬기인 블랙호크에 깃발을 꽂은 사진을 공개하며 미국에 굴욕을 안겼습니다. 탈레반은 여성도 히잡만 쓴다면 학업과 직업을 가질 수 있고 혼자 외출도 가능하다며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정부 구성을 약속했습니다. 무슬만 밀라타 다다가 드로노 파투 무바라키 와유 خصوصا در کابل او در آرام او فاینده کې د وسیدو اطمینان سره کار کولی شو. 하지만 범죄자의 손목과 발목을 자르고 불륜 의심만으로 돌팔매로 사형을 시켰던 공포 통치 탓에 국제사회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9.11 테러 직후 미국의 공습으로 아프간 정권을 내줬던 탈레반이 20년 만에 재집권하면서 아시아와 중동 지역 정세도 복잡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네, 20년 만에 권력을 찾은 탈레반은 지금 잔치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게 외국인과 아프간 시민들, 특히 미국과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전주곡과 같은 일일 텐데요. 학살당할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 탈출하는 사람들, 카불 공항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유일한 탈출구가 되고 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엄청난 인파가 공항을 향해 달립니다. 비행기를 타려고 탑승구에 사람들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인 카불마저 탈레반에 점령당하자 시민 외국인 할 것 없이 해외로 뜨려는 겁니다. 공항에서 최소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총격에 의한 것인지 압사로 숨진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카불 미국 대사관은 성조기를 내렸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을 실어 나를 헬기들이 분주히 날아다닙니다. 미국의 패배처럼 비춰지자 워싱턴은 베트남전을 떠올리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In fact, you just had President Biden a few days ago saying you wouldn't see helicopters evacuating the embassy like Saigon, and yet here we are. This is President Biden's Saigon moment. 전현직 정부 사이에선 책임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This president confronted a challenge in Afghanistan. He has utterly failed to protect the American people from this challenge. Let's take a step back. This is manifestly not Saigon.
하지만 미국이 탈레반의 전력을 과소평가해 사태를 오판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No. Look, we spent over $1 trillion, over 20 years. They've got to fight for themselves. 다음 달 9.11 테러 20주기를 코앞에 둔 시점에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국제사회의 불안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미군이 떠나자마자 아프간은 탈레반의 손아귀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미군은 왜 철군을 했고 중동 아시아 정세는 어떻게 될지 외교안보국제부의 김민지 차장 나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카불을 접수했군요. 네, 벌써 수도 카불은 물론 아프간 곳곳에 탈레반 국기가 꽂혀 있습니다. 아프간 정규군 30만 명에 비해 탈레반군은 7만 명에서 8만 명으로 열세지만 주로 농촌 지역을 기반으로 주민들을 포섭했고 무혈 입성한 탈레반군들 반기기까지 했는데요. 미국은 20년간 무려 아프간에 1조 달러, 우리 돈 1,100조 원을 썼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습니다. 네. 한 예로 몇 달째 월급이 밀린 아프간 정규군에게 탈레반 반군이 무기를 줄 테니 넘어오라고 할 정도로 아프간 정부에 대한 신뢰는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탈레반 그냥 테러 무장단체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실체가 어떻게 됩니까? 네, 탈레반은요, 학생들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요. 중앙아시아와 중동을 잇는 요충지인 아프간에는 이슬람 수니파를 믿는 최대 종족 파슈툰족이 있는데 이들이 파키스탄의 지원에 힘을 입어서 탈레반을 조직했고 1996년 수도 카불을 점령해 정권을 세운 겁니다. 그러나 2001년 미국의 9.11 테러를 일으킨 또 다른 이슬람 무장단체 알카에다의 지도자를 돕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도 당시엔 전쟁에 찬성을 했지만 오바마 행정부 때 부통령을 지내며 이 득이 없는 아프간 전쟁에 굉장히 회의적이었고 결국 여러 비난에도 철수를 결심한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관련된 사건이 몇 가지 있었는데 지금 아프간 상황 좀 보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네, 제가 아프간 현지 공간 상황이 굉장히 궁금해서 계속해서 취재를 해왔는데요. 네. 현재 탈레반의 검열이 아주 심해서 시민들의 휴대전화도 다 들여다볼 정도라고 하고요. 아프간 공간 관계자에 따르면 어젯밤 9시를 전후해서 철수를 하려고 했지만 공습 사이렌이 울려서 되돌아오는 등 소란 끝에 무사히 중동의 제3국가로 이동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행입니다. 그 탈레반 하면 우리로서는 예전에 샘물교회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7년에 있었던 이 아프간에 선교활동을 했던 우리 국민 23명이 탈레반에 납치된 사건이죠. 이 탈레반은 거액의 몸값을 요구하며 우리 국민 2명을 숨지게 했습니다. 이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정부가 의료지원단 등을 아프간에 파병을 했는데요. 이것이 탈레반의 심기를 건드렸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탈레반이 집권하면 많은 것들이 바뀌겠지만 특히 여성들이 위험해진다고요? 네,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게 바로 탈레반은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여긴다고 합니다. 눈까지 덮는 부르카를 착용해야 외출할 수 있는데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올라온 SNS 사진 한 장 봤는데요. 이 수도 카불의 한 건물벽에 그려진 여성 모델의 선전물이 지워질 정도로 이 여성 인권의 상황 굉장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패전으로 기록된 베트남전 때처럼 비슷한 상황이 예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베트남 전쟁 1955년부터 75년까지 무려 20년간이나 계속됐습니다. 이 남북 베트남 사이의 내전이었지만요. 냉전 시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외국 군대가 개입을 했고 캄보디아와 라오스까지 전선이 확대되기도 했는데요. 1965년엔 우리 군도 파병을 했지만 결국 베트공의 승리였습니다. 당시 미군은 수송기를 타고 베트남을 겨우 도망쳐 나왔는데 카불 미 대사관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재현이 됐고요. 현재 카불 민간공항은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탈레반의 장악으로 탈출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앞서 보신 카불 공항에서 이제 탈출을 한다고 해도 결국 난민이 되고 말 텐데 아프간 난민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까지 이 난민이 40만 명 정도 발생을 했고요. 이미 수백만 명의 난민이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동안 미국 등 동맹국을 도와 생활했던 이 아프간 현지인들이 함께 떠났다는 이런 소식도 들리긴 하는데요. 아프간 난민 문제가 그래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대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미국이 이제 포기하고 떠난 아프간 그 빈자리를 중국이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중국이 파키스탄을 넘어 아프간까지 도로를 깔겠다고 했는데요. 사실 탈레반은 중국에게 아픈 손가락입니다. 이 신장 위구르족과 같은 종교다 보니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미중 전쟁의 지렛대로 일부러 아프간을 중국에 넘겼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외세 축출을 위해 20년 동안 총을 들어온 탈레반이 순식간에 온건 세력에 될 기대는 거의 없는 만큼 국제사회의 감시와 압박이 절실합니다. 네, 지금까지 외교안보 국제부의 김민지 차장이었습니다. 네, 국내 소식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국내 공장에서는 모더나 백신도 위탁 생산을 하죠. 모더나 본사를 항의 방문한 우리 정부 대표단이 이 중 일부 물량을 국내에 먼저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저희 취재진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차질을 빚은 8월 계약분도 논의가 됐는데요. 물량이 조금은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황규락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모더나 생산 차질로 인해 이달 수급량이 반토막 나자 미국 모더나 본사를 찾아간 정부 대표단.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이 보다 많은 물량이 보다 빨리 공급되기를 요청하였고 모더나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더나 측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달 말 위탁 생산할 모더나 백신을 국내에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됐다면서 시기 등 구체적인 사안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도 올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생산하는 모더나 백신은 당연히 국내에도 들어와야 한다면서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달 말 모더나 시제품 생산을 마친 뒤 9월 초중순쯤 본격 생산에 착수할 예정인데 해당 물량이 국내에 우선 공급되면 백신 수급에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당초 850만 회분을 공급받기로 했다가 반토막이 난 이달 모더나 공급량도 조금이나마 늘어납니다. 정부 관계자는 모더나사가 이번 주 중에 이달 추가 물량을 통보해주기로 했다면서 전체적인 공급 계획도 다시 보내줄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정부는 모더나사와의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내일 발표합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해외로 나가기도 어렵고 제주도는 코로나19가 덜 하려나 싶어서 제주도로 휴가 계획 잡은 분들 많으시죠. 모레부터는 제주도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취소 문의 또 환불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관광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호텔은 한산한데 직원들은 분주합니다. 예약 고객들의 전화가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18일부터는 코로나 4단계 격상에 따라서 체크인 하실 때 3인 이상이시면 주민등록 등본 꼭 지참해 주셔야 되는데요. 당장 이틀 뒤부터 제주도가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면서 예약 취소 문의도 빗발칩니다. 4단계에서는 동거 가족이 아니면 2명까지만 함께 투숙할 수 있어 여행을 아예 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텔 운영에 관해서 고객님들께서 궁금증이 많아서요. 연락이 많이 오는 편입니다. 전체 예약이 한 20%에서 30% 정도 취소가 되고 있고요. 렌터카 업체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맘때면 텅 비었을 주차장인데 출고되지 못한 차들로 가득합니다. 홈페이지에는 예약 취소 요청이 잇따릅니다. 앞으로도 취소는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6시 이후가 2인밖에 안 되니 취소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거리두기 격상에 예약 취소와 환불을 둘러싼 마찰도 우려됩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역 지침 때문에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안이어서 업체에 따라서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단계 격상을 앞두고 제주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제주는 4단계 적용과 함께 주요 12개 해수욕장도 모두 폐장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앞서 거리두기를 4단계로 올린 부산, 지난주부터 해수욕장 문을 닫았는데요. 사람이 얼마나 줄었을까요? 배영진 기자가 전과 후를 비교해봤습니다. 백사장에 파라솔이 보이질 않습니다. 물놀이객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보름 전 피서객과 파라솔로 가득 찼던 풍경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부산시가 지난 10일 거리두기를 4단계로 올리면서 해수욕장을 조기에 폐장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문객이 줄어들 걸로 예상됐습니다.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어제와 그제 해운대 해수욕장 방문객은 하루 평균 20만 명 수준, 거리두기 3단계였던 일주일 전 주말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방문객은 백사장을 기점으로 최대 1km 이내에 30분 동안 머무는 휴대전화 통신 자료를 바탕으로 해운대구청이 집계합니다. 해변 피서객은 줄었지만 바로 옆 번화가나 산책로에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해수욕장이 폐장되더라도 폐쇄된 게 아니어서 물놀이를 할 수 있다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예약을 해놨는데 부산이 사단이라고 해서 수고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방역 조치입니다. 개장 중에는 안심콜로 출입자 관리가 됐지만 폐장 이후에는 안심콜 등록이 자율에 맡겨졌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누가 다녀갔는지 파악하기 어려워진 겁니다. 안심콜 혹시 하셨습니까? 못하는데요? 그냥 지나치게 있을 것 같은데 쉽게 지나칠 것 같은데 다 찍어야 되겠거든요. 거리두기를 4단계로 올리고 해수욕장을 폐장하는 초강수를 뒀지만 시민들의 참여가 없으면 방역 허점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오늘도 서울 광화문 일대는 철제 펜스와 차벽으로 완전히 막혔습니다. 깐깐한 검문에 시민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고 상인들도 연휴 장사를 접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광복절 불법 집회 참가자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광복절 연휴 사흘째, 보수단체 회원들과 경찰이 또다시 대치했습니다. 빨리 길을 여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광화문 내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보수단체를 경찰이 막아선 겁니다. 오늘도 두 차례나 기자회견이 예고되면서 광화문과 종로 일대는 차벽과 철제 펜스로 둘러싸였습니다. 상인들은 광복절 연휴 장사를 망쳤다며 속상해합니다. 특히 먹자골목 진입로에 철제 펜스가 놓여 불편이 더했습니다. 손님이 없어요. 평일 때도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원래도 없는 데다가 길을 막아놓으니까 더 없지. 사람이 안 다니다가 저거 가리막고 있으니까 사람이 줄줄이 가리막고 이러니까 더 애타죠. 골목 장사들. 종로 금은방 골목도 연휴 대목을 놓쳤습니다. 공휴일이기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지금 너무 없어요. 매장 앞에서 지금 집회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솔직히 답답하죠. 구간마다 경찰 검문으로 발걸음을 멈춰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도 이어졌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한 2, 3분이면 걸어올 길도 없고 몇십 분을 헤매고 있어요. 집회하러 온 것도 아닌데 물어보더라고 경찰관이. 경찰은 광복절 연휴 사흘간 종로 일대 행사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주최 측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두 대선 주자는 약점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젊은 여성층 지지가 약하고요. 또 이낙연 전 대표는 청년들한테 지루하다는 평을 많이 받죠. 어떤 전략을 세웠을까요? 김철웅 기자입니다. 여성 인권을 상징하는 보라색 마스크와 넥타이를 하고 나타난 이재명 경기지사. 성평등 공약으로 육아휴직 자동 등록제를 도입하고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트 폭력과 디지털 성범죄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여성 청소년 생리대 보편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립과 같은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움직여왔습니다. 여배우 스캔들 논란으로 2030 여성층 지지가 약세인 만큼 관련 정책으로 승부를 건 겁니다. 지난 12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2030 세대 지지율은 이 지사가 이낙연 전 대표보다 높지만 2030 여성 지지율은 이 전 대표가 더 높습니다. 이 지사를 추격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는 공정한 나라를 주제로 청년 100명과 화상 간담회를 갖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역인재 할당제를 확대하고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단계적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년 주거급여 대상을 월소득 82만 원 이하에서 182만 원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년의 삶을 먼저 지켜드려야 합니다. 좌절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이 꿈꾸시는 그런 집에서 직장을 다니실 수 있는. 이낙연 캠프 관계자는 현 상황에 대한 청년층의 실망이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인 이 전 대표 청년층 지지율을 제약하고 있다며 전직 총리로서 책임지는 모습과 대안을 함께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네, 민주당에는 명락대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주자들도 3위 자리를 놓고 쟁탈전이 치열합니다. 주로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를 공격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혜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나누는 분도 공약의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질 경기 북도에 고등법원과 가정법원을 설치하겠습니다. 경기 북부청사를 직접 찾아 분도에 반대하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한 겁니다. SNS에선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범죄라며 이 지사의 음주운전 이력을 겨냥한 듯한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이재명, 이낙연 투톱 주자들의 네거티브 공방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이분들은 민주당 후보만 되면 다 되는 걸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양강 주자들에게 역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김두관 의원은 오늘도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절에 탄핵에 앞장을 섰지 않습니까? 오주는 이제 시도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박탈감, 차별성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그건 옳지 않다 이런 거죠. 반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조국 엄호 전략으로 지지층 공략에 나섰습니다. 네 후보들은 내일 오후 5시에 예정된 채널A 주간 TV 토론에서 선두 주자들에 대한 검증 공세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네, 국민의힘 균열은 연휴 내내 더 심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대선 후보 토론회를 열 건지 말 건지 또 방식은 어떻게 할지를 놓고 지도부 의견조차 쪼개져 있습니다. 내일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후보들 간의 신경전도 치열합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18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대선 후보 토론회를 두고 당 지도부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일정대로 진행하되 토론이 아닌 정견 발표회로 진행하자는 중재안과 23일 당 선거관리위원회 출범 이후로 모든 일정을 연기하자는 의견이 맞서는 겁니다. 이 대표는 중재안대로 18일 발표회를 진행하는 데 무게를 두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도 형식은 달라질 수 있어도 18일에 예정대로 치를 것이라며 취소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지도부 간 의견이 분분한 사이 토론회 참석을 두고 후보들 간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공격은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집중됐습니다. 토론을 겁내고 어떻게 선거를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후보가 본선에 가서 민주당 후보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홍준표 의원도 이제 전국민 심판대에 올라선 대선 예비 후보라며 그만 떼쓰고 토론 때 보자고 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지도부 내에서도 일정 조율이 안 된 상황에서 1위 후보에만 공격이 집중된다고 반발했습니다. 1위 후보, 그러니까 이 야권의 경선판을 어쨌든 이끌어가고 있는 후보에 대한 그런 공격이라고 보는데요. 국민의힘은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토론회 진행 여부와 방식, 개최 날짜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힘 내홍이 계속되지만 후보들은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윤희숙 의원은 합동 간담회를 열었고요.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100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경쟁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윤희숙 의원이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합동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질 수 없다는 최 전 원장 발언이 논란이 됐을 때 윤 의원이 이번 대선에 가장 의미 있는 화두 중 하나라고 옹호하며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던진 거친 화두를 아주 좋은 상품으로 딱 깔끔하게 내놓으니까 이거 뭐 괜찮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저와 같이 생각을 같이 하는 분이 있구나라는 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대담은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서민 단국대 교수의 사회로 40분간 진행됐습니다.
두 후보는 사회적 약자 지원과 규제 철폐의 뜻을 같이 했고 일부 시민단체 문제에도 공감했습니다. 정의연 사태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지금 박원순 태양광 사업 이런 것처럼 우리 사회에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진짜 약자들을 소외시키면서 국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말만 시민단체지 완전 간변단체가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청년 자영업자를 만나 문재인 정부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비판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출마 선언 때 밝힌 코로나 회복자금 100조 원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손실 보상 재원으로 50조, 신용회복이나 부실에 대한 지원이나 앞으로 장기적인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으로 매년 10조씩 해서 한 100조 정도는 기금을 마련해서 하자. 원 전 지사는 또 방역에 협조하는 대신 임대료 문제라도 해결해달라는 자영업자들 요청에 공감한다며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국민의힘과 합당하지 않는 길을 택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때 잠시 좋았던 분위기가 무색하게요. 양당은 서로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민창 기자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통합을 멈추겠다고 했습니다. 단지 합당을 위한 합당 또는 작은 정당 하나 없애는 식의 통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의 지지층을 넓힐 수 있는 통합을 주장했지만 쉽지 않았다며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습니다. 안 대표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승패와 상관없이 합당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장이 되어 국민의당 당원 동지들의 뜻을 얻어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실무 협상이 진행됐지만 당명 변경 등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예스, 노 답변을 회피하면서 갈 것인지, 그 와중에 또 상대당 대표에 대해서 철부지라 그러지 않나, 뭐 이런 비하적인 발언들 참 안타깝습니다. 이 대표는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변인 논평에서 야권 통합에 대한 국민 기대를 저버렸다고 안 대표를 비난했습니다. 야권 일각에선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11월 이후 안 대표가 다시 통합을 추진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네, 아마 경기관광공사 얘기일 텐데요. 가운데 두 글자가 비어 있군요. 네, 경기관광공사가 아닌 맛집공사 아니냐는 비판이 여권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네, 사실 이재명 지사가 마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를 이제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지명하고 며칠째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리에 어울리는 전문성이 있는지가 관건일 텐데요. 네. 오늘 이재명 캠프의 해명부터 들어보시죠. 관광 여행 가는 것 중에 반 이상은 먹는 거라 보거든요. 아, 맛집 기행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뭐 춘천 닭갈비 먹으러 가고 뭐 행성에 한우 먹으러 가는데 네네. 이낙연 캠프는 관광 전문가들을 모욕하는 소리라면서 차라리 경기 맛집공사로 간판을 바꾸라고 따졌습니다. 근데 여행에서 맛집이 뭐 중요하긴 한데 그게 반 이상인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일각에서는 그러면 이영자 씨가 더 적합하다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돌더라고요. 네,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야권의 공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서는 황 씨가 과거 이 지사의 욕설을 옹호했던 걸 거론하면서 황 씨가 얼마나 고마웠겠느냐, 의리를 지켰을 뿐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이어지는 논란에도요, 이 지사는 말을 아꼈습니다. 오늘 공약 발표에 참석한 기자들이 황 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다고 하자 손사래를 치고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으로는 형수한테 욕설한 게 한 번 더 회자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황 씨 내정을 철회할 것 같진 않아요. 네, 민주당은 야권의 비판을 반박하다가 과거 인물까지 소환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행정 경험이 없는 이런 사례들이 몇 개 있었죠. 유인천 전 문화부 장관이 문화부 장관에 임명됐고 문화예술 관광 분야의 전문성이 학문적 연구라든지 행정 경험만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배우 출신 유인촌 전 장관의 사례를 든 겁니다. 네. 유인촌과 황교익 둘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을지는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겨야겠습니다. 네. 10년도 넘은 얘기이기도 하고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뒤죽박죽 여론조사. 저도 궁금했는데요. 네. 이제 하루가 멀다 하고 대선 관련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볼 때마다 결과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조사 기간이요. 하루 이틀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순위와 지지율이 완전히 다르게 나오기도 합니다. 예. 예를 들면요.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보시죠. 13, 14일 이틀 동안 실시한 건데 윤석열 30.6%, 이재명 26.2%, 이낙연 12.9% 순이죠. 그리고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12일에서 14일에 조사를 했는데 이재명 25.6, 윤석열 18.1, 이낙연 1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만 봐도 1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나니까 거의 널뛰기인데 그러니까 음모론도 있어요. 뭐 조사 기간이 달라서 그런 거 아니냐. 네, 누가 묻고 누가 답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겠지만 조사 방법 차이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첫 번째 조사는 무선 ARS, 기계음으로 물어본 거고요. 두 번째 조사는 전화 면접으로 사람이 물어본 겁니다. 네. 자동응답 조사의 경우에는 무응답률이 낮은 반면에 면접원 조사의 경우에는 직접 물어보기 때문에 샤이 보수 성향의 응답이 무응답을 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그러니까 이른바 샤이 보수층 때문에 전화 면접 방식의 경우 진보층의 목소리가 더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떤 조사 방식이 더 정확한 건가요? 사실 각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더 옳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당일 조사 결과보다 이 추세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캠프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만 퍼뜨리곤 하는데요. 하지만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만 참고할 경우 실전에서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네, 뚜껑은 열어봐야 하는 거겠죠. 지금까지 어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집값이 급등하니까 부동산 수수료, 복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가 이 중개보수를 곧 손대겠다고 합니다. 아파트값이 9억이라면 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하는데 현장 반응은 어떨까요? 안건우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집값 상승 속도가 가장 빠른 노원구. 급등하는 집값만큼 부담스러운 건 바로 중개보수입니다. 집값 자체도 올라가서 대출 부담도 큰데 수수료도 다 같이 올라가니까 깎아주세요 할 처지가 안 됐고 집이 워낙 구하기가 힘든 상태여서 패닉 바잉의 심정으로 샀어요. 국민청원까지 올라오자 정부가 업계와 학계, 소비자단체와 함께 개편에 나섰고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연구원의 4가지 안을 두고 막판 고심 중입니다. 채택이 유력하다고 알려진 건 국토연이 제시한 방안 중 하나. 지금은 가격에 따라 0.4에서 0.9%의 상한요율을 적용합니다. 고가다 평균이다 말 많은 9억 원대 주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0.9%를 적용하면 중개보수가 810만 원. 유력한 개편안을 적용하면 상한요율 0.5% 구간에 들어가면서 중개보수가 절반까지 낮아집니다. 그래도 논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비자와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한다는 문구는 그대로 남겼기 때문입니다. 법무사 수수료, 변호사 수수료 시간당 얼마 딱딱 정해놓고 왜 중개사만 그 이하에서 협의로 그게 분쟁의 씨앗이 되는 거죠. 딱 정률제로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식 반대한다며 내일부터 시위에 돌입할 방침이지만 정부는 내일 오후 공청회를 시작으로 반년간 끌어온 개편안 마무리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요. 중개 한 번만 잘해도 많게는 1,000만 원대 목돈을 질 수가 있다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요즘 수도권적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장에는 접수 개시 이틀 만에 마감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 중인 대학생 김민규 씨. 올해 10월 시험을 대전에서 치르게 됐습니다. 서울은 물론 경기도까지 수도권 지역 시험장이 접수 개시와 동시에 마감됐기 때문. 제주도를 갈까 한번 생각했는데 그나마 이제 강원도랑 충청북도가 가까우니까 충청북도를 한번 봤어요. 근데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이번 공인중개사 시험은 개시 이틀 만에 지난해 지원자 수만큼 지원자가 몰려 일찍 마감됐습니다. 직장인부터 전업주부까지 각계각층에서 도전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국민 자격증으로 불리는 상황.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론 쏠쏠한 중개 수수료가 꼽힙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약 10억 원의 현행 중개 수수료율 0.9%를 적용하면 규정상으론 매수, 매도인으로부터 각각 최고 900만 원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편이 유력한 안을 적용해도 최고 1,000만 원 가까운 수수료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인원 제한 없이 평균 60점만 넘으면 자격증을 딸 수 있다는 점도 인기 요인입니다. 과락을 피하고 61점에 합격하는 게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장인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매년 신규 배출되는 공인중개사는 약 2만 명. 정부가 앞으로 선발 인원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지원자들 사이엔 사실상 올해 시험이 제한 없는 막차 아니냐는 반응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네, 아파트 주차장에서 흔히 보이는 출장 세차, LPG를 쓰다 보니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며칠 전에도 폭발 사고가 나서요 700대 가까운 차량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마땅한 규제도 없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짚어봅니다. 승합차에서 폭발과 함께 불꽃이 터집니다. 놀란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우왕좌왕하는 사이 손도 써보지 못한 채 차량 전체가 화염에 휩싸입니다. 충남 천안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장 세차 차량이 폭발한 건 지난 11일 밤 11시쯤. 샤워하고 있는데 쿵 소리 났거든요. 저 위층에서 뭐 떨어진 줄 알았는데. 주민 14명이 연기를 마셨고 승합차 운전자는 온몸에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주차장 배관에 불이 붙으면서 주차된 차 666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려 소방당국 추산 19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출장 차량 안에는 스팀 세차기가 들어있습니다. LPG, 액화석유가스로 물을 데운 뒤 높은 압력에 증기를 만들어 차를 닦는 기계입니다. 가열 장치가 있어 폭발 위험이 크지만 관련 규제는 없습니다. 한 스팀 세차기 제조업자는 만들기만 하면 팔 수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스팀 세차기는 그렇게 지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인증을 안 받아도 팔 수 있다 이겁니다. 지난 5일 서울역 주차장에서도 스팀 세차기 폭발로 유리창이 깨져 근처에 있던 시민 한 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이어지는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스팀 세차기를 안전인증 대상으로 선정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화재 가능성과 함께 스팀 세차 기계의 이상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숨진 채로 발견된 해군 A 중사 얘기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에는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상관으로부터 고과 점수를 안 줄 수 있다 협박을 받았다는 건데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인천 옹진군의 한 선부대에 자원한 A 중사. 부임 사흘 만에 비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하고도 정식 신고도 못했습니다. 연말 상사 진급평가를 앞두고 있던 A 중사가 진급을 매개로 협박을 받았다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습니다. 부대 안에 상관이 성추행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 좋은 게 아니냐, 그냥 덮고 가자. 그렇지 않으면 여중사 고과 점수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협박을 한 당사자는 상급 부대 인맥까지 과시하며 사건 무마를 암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무사 인맥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상황을 어렵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다만 이 발언자가 최초 성추행 사실을 보고받은 주임 상사인지 다른 상관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군 측은 주임 상사의 경우 인사고과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권한이 없다면서도 2차 가해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란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청와대의 국방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서 국방부 장관이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진 데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과뿐만 아니라 경질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2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서 장관의 관련 의혹을 따져 물을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수많은 택배가 오가는 서울 복합물류센터에서 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접촉자를 격리하는 게 시급하지만 정작 이곳을 오가는 택배기사들은 긴급 재난 문자를 받기 전까지 택배사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여러 물류회사가 한 곳에 모여 있는 서울 복합물류센터. 이곳 입주사인 한진택배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 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중 6명은 택배 분류 작업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 하지만 매일 이곳을 들러 물건을 실어가는 택배기사에게는 확진자 발생 사실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엿새가 지난 그제 오후에서야 긴급 재난 문자를 받고 알게 된 겁니다. 사실 불안한 게 어느 층에서 작업하는 누가 걸린 건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니까. 엿새나 무방비로 물류센터를 드나들었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적지 않습니다.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 저희들 다 같이 공유하고 이쪽에는 다 같이 공유하는데 한 명 터지면 1분 1초 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방역당국은 택배사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진택배 측이 확진자와 동시간대에 근무한 사람들의 명단을 제때 제출하지 않아 접촉자 확인이 늦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무작위로 검사를 요청하는 재난안전문자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한진택배 측은 채널A의 취재가 시작되자 오늘에서야 택배기사들에게 어제 추가된 2명의 확진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한진택배 측은 작업 전 자가진단을 시행하는 등 방역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연휴 기간 택배 없는 날로 휴업을 했던 물류센터는 내일부터 밀림 배송을 재개합니다. 방역당국은 밀접 접촉자 분류를 마쳤다며 운영 재개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코로나19 감염 걱정 때문에 병원에서 간호 인력이 간병까지 해주는 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를 받던 80대 환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2번 연달아 낙상하면서 발생한 일인데 들여다보니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대형 병원. 지난 11일 장염으로 입원한 80대 여성이 나흘 만인 그제 숨졌습니다. 원인은 낙상으로 인한 뇌출혈. 여성은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병원 간호 인력이 환자를 돌보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제 새벽 홀로 병실에서 넘어졌고 오후 1시쯤 처치실에서 다시 한번 넘어져 결국 숨진 겁니다. 가족이 첫 낙상 사고 뒤 병원에 연락을 받고 찾아갔지만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2번째 사고로 변을 당한 겁니다. 병원 측은 2번 모두 환자 혼자 넘어져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간호 간병 서비스는 전문 간호 인력이 보호자를 대신한다는 취지지만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 인력 1명이 환자를 최대 7명까지 돌봅니다. 실시간으로 환자를 돌보기는 역부족입니다. 유족 측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로 간병이 어려워 병원에 맡겼다가 멀쩡한 목숨을 잃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내일 부검을 실시합니다. 병원 측은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행한 사고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재발 방지책을 조속하게 마련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호 간병 서비스는 지난 2013년 전국 1,400여 병상으로 시작해 5만 8천 병상까지 확대됐습니다. 의료계에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요즘 이 감자튀김을 팔지 않는 패스트푸드점이 꽤 늘었습니다. 감자값이 올라서는 아니고요. 세계 경기에 그 이유가 있다는데요. 홍유라 기자입니다. 맥도날드의 배달 전용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입니다. 일부 매장은 세트를 구매했을 때 감자튀김 대신 맥너겟이나 웨지 후라이 치즈 스틱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감자튀김의 재료인 미국산 냉동 감자가 국제 해운 물동량이 갑자기 늘어난 영향으로 제때 수입되지 못하고 있어서 생긴 일입니다. 맥도날드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지로부터 수급이 불안정한 상태라며 조속히 공급이 안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엔 롯데리아도 화물 수요 폭증으로 물류비가 대폭 올라 입고가 지연되면서 감자튀김 부족 사태를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촌치킨도 올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해상 운송 불안정으로 웨지 감자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했었습니다. 현재는 상황이 안정됐지만 감자 수급 불안정은 어쩔 수 없는 해상의 물류 상황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아직 남아 있다는 입장입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백신 보급 확대로 경기가 살아나며 겪는 해운 물동량 증가로 인해 국내 외식 브랜드의 감자튀김 수급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모바일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20% 할인 효과까지 있어서 인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규모 환불 사태를 빚고 사용처가 줄어들자 온라인에선 머지포인트를 쓸 수 있는 좌표, 그러니까 가맹점 명단까지 공개됐는데 무용지물이 된 포인트로 가맹점주에게 위험을 떠넘긴 게 사기죄가 되는지 따져봅니다. 법조계에선 사기죄 성립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가맹점주들이 착각하도록 속인 걸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거짓말한 것도 없고 소극적으로 내가 말할 의무를 말 안 한 것도 없고 기망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머지포인트 운영사 부도나 파산 확정으로 결제가 완전히 중단된 상황이 아니란 것도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을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대규모로 선결제한 경우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 지역에서 오셨더라고요. 막 소문이 나서 좌표 찍고 한 460결제 했어요. 한 1, 20만 원씩 하고 가신 분들이 많아요. 선결제. 좌표 찍기가 아니라 정보를 공유한 걸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선결제까지 하면서 손해를 떠넘긴 건 사기 혐의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지켜볼 건 머지포인트 운영사의 빠른 결정인데요. 가맹점주에게 포인트만큼 돈을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지급이 늦어지거나 거부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잇따를 걸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점은 팩트벳 제보 부탁합니다. 일본 열도가 올림픽 내내 폭염으로 고생했는데 이번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긴 곳도 있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산사태 진흙더미가 차량을 집어삼켰습니다. 차가 다니던 도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산중턱 민가를 덮친 흙더미에 구조대원들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민들은 가까스로 몸을 피했지만 순식간에 사태에 허망을 따름입니다. バキバキ音が聞こえたから、それでベランダへ出たらもう臭い匂いで、気づいたらもう一気に流れ出て。 거센 물살은 마을 이곳 저곳을 휩쓸었고 도로는 힘없이 꺼졌습니다. 규슈와 히로시마 등 서일본 지역에 몰아닥친 태풍과 폭우로 지금까지 6명이 사망했습니다. 한때 200만 명 가까운 주민들도 대피했습니다. 규슈 사가현 우레노시에는 8월 한 달 강수량의 3배 이상인 1024mm가 집중되며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나가사키, 구마모토 등에서도 8월 강수량으론 관측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집중호우는 이번 주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雨が強まったりすると一気に土砂災害の危険度が高まるといったような今までも高い状況はさらに高まるといったような状況にもなろうかと思いますのでとても高い危機感を持っ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 일본 정부는 긴급회의를 열고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少しでも危険を感じたら躊躇せずに避難するなど早め早めに命を守る行動を行ってください. 일본은 올림픽 기간 폭염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반복되는 폭염과 폭우는 전 세계적인 기상 이변 때문입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지난 7월 지구 표면 온도가 16.73도로 관측 사상 가장 더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황화 코스모스가 만개한 서울 안양천의 모습입니다. 황화 코스모스는 여름을 대표하는 꽃이지만 코스모스라는 이름 때문에 왠지 가을 느낌을 물씬 풍기죠. 요즘 날씨도 그렇습니다. 아침 저녁은 가을처럼 선선한데 낮에는 무더워서 아직 여름임을 깨닫게 하는데요. 내일도 서쪽 지역은 한낮에 기온이 껑충 올라 서울이 32도, 대전과 광주는 31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반면 동풍이 닿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26도로 선선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산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있습니다. 당분간 동해안은 비가, 내륙은 소나기가 잦겠는데요. 우선 내일 새벽까지 제주에 5에서 30mm, 새벽부터 동해안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 수도권 등 내륙에도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당분간 30도 안팎의 낮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